자, 그러면 26쪽으로 갑니다. 26쪽에 5번에 거미집 이론, 경기변동 나머지 부분은 보지 마시고요. 26쪽 5번에 보시면 거미집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별 하나 크게 때려 두시고 지금부터 거미집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미집 이론도 우리 아까 배웠던 걸 조금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 수요 공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은 전혀 다른 파트인 경기 변동이나 거미집 이론 파트에도 일부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우리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뭐하다 그랬냐면 완만하다 그랬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말과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말과 기울기가 작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과 기울기가 크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단어들이 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탄력, 완만, 기울기 작다. 요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탄력적이다, 기울기 작다, 완만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비탄력적이다, 기울기 크다, 가파르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라고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이제 동의어 정리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 결국 같은 말들인데 그게 같다는 의미를 좀 잘 전달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을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거미집 이론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미집 이론도 수요 공급 이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균형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이고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입니다. 맞나요? 예. 만나는 점은 균형인데요. 자, 칠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하였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는 조금 완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제가 공급 곡선은 제대로 그려드렸고요. 수요 곡선은 원래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수요 곡선을 조금 완만하게 그렸어요. 표 안 나죠? 예, 표 안 날 거예요. 완만하다고 마음으로 느끼시면 돼요, 지금. 수요 곡선을 제가 좀 완만하게 그려드렸고 공급 곡선은 조금 가파르게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갑시다. 자, 잘 보세요. 자, 요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수렴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수렴한다. 그럼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모양을 발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발산.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이거는 순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렴, 순환, 발산, 수렴, 순환, 발산, 수렴, 발산, 순환,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양은 수렴이고요. 밖으로 나아가는 모양은 발산이고요. 같은 궤적을 자꾸 맴돌면 이건 순환한다 그래요. 되셨어요? 예. 같은 궤적은 순환이고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수렴이고요. 밖으로 나아가면 발산입니다. 갑자기 제가 대관절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0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자, 가격을 제가 엄청 높게 줘볼게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럼 수요자는 많은데 적은데 공급자가 많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 뭐는 적은데?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많다. 하락. 여기서는 폭락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이제 가격이 싸지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어요. 뭐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져요. 이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초과 수요거든. 가격 상승합니다. 예. 근데 가격 상승하고 나면 또 상황이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져요. 그럼 가격이 뭐냐면 폭락합니다. 그러면 또 가격은 폭등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가격이 폭락한다. 그러다가 폭등한다. 그러다가 폭락한다. 폭락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수요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어 드렸다는 것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완만하게 만들어 드렸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수렴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렴하는 거미집이다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미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미집 모형이 수렴하는 거미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왜 거미집이라고 하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죠? 예. 보니까 모양이 무슨 모양 같아서, 거미집 모양 같아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양이 뭐 저기 개집이나 고양이 집 같지는 않잖아요. 두꺼비 집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거미집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미집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미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미집의 모형이 수렴하는 거미집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페이지 26쪽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6쪽. 페이지 26쪽. 저기 페이지 26쪽 5번에 거미집 이론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이따 쓰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칠판에 쓰는 걸 막 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집에 가서 보겠어 안 보겠어요? 보겠지 당연히. 뭐 안 보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보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집에 가서 보고 싶다면 이걸 보는 것보다는 요걸 보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제시하는 걸 보는 게 점수 올리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적어요. 일단 왜 다 적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그렇지, 마음 편하려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그렇지, 예, 알았어, 그만. 자꾸 대화를 시도하면 안 돼요, 나한테. 수업 시간에 개인적으로 저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러고 나도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시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편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잘 제시를 할 겁니다. 제가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잘 따라주시고,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으면 돼요. 제가 동그라미 하라는 것만 동그라미 하면 되고, 제가 별 때리세요 그럼 별 때리시면 되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맡겨봐요. 한번 맡겨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말고 맡겨보세요. 자기주도 학습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주입식으로 들으세요. 주입식. 내가 다 주입할 테니까 주입식으로. 그래서 그 자기주도 학습이 자격시험에서는 정말 안 좋아요. 수학 능력 시험 이런 데는 좋을 수가 있는데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알겠어요? 주입식 내가 주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수업만 들으세요. 알겠어요? 예, 제발 보세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자, 제발 보세요. 숨만 쉬면서 들으세요. 자,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볼게요. 수탄보다 공탄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수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 보듯이 뻔하지 뭐. 누구 기울기보다, 수의 곡선의 기울기보다는 누구 기울기를,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요. 공급 곡선을 약간 기울기를, 아까 조 기울기를 약간 누워서 완만하게 그리고, 원래 균형점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좀 약간 요렇게 할 겁니다. 표 많이 안 나죠, 그죠? 예. 아무튼 제가 공급 곡선을 조금 완만하게 그렸어요. 아까는 수요 곡선을 조금 완만하게 그렸고, 공급 곡선을 조금 완만하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작게 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격을 주잖아요. 가격을 주면 가격이 폭락해요. 초과 공급이니까. 그러다가 가격이 어떻게 되면 가격이 폭등해요. 그러다가 가격이 어떻게 되면 가격이 폭락해요. 그러다 어떻게 되면 가격이 폭등해요.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그러면 이런 모형은 아까 제가 무슨 모형이라고 했냐면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이건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즉 수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다면 가격을 줬을 때 폭락, 폭등을 반복하다가 결국 같은 궤적을 이렇게 계속 맴돌게 됩니다. 요거는 뭐라 그랬고? 순환한다 그랬고. 그래서 순환은 핵심이나 키워드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문제풀이 반에 가면요, 순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환 하나 찾으면요, 나머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을 하나 찾으면 지문 5개 중에서 3개를 떨어뜨려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는 순환이 핵심이지만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할 때는 수렴과 발산이 핵심이죠. 그래서 수렴, 발산을 지금부터 암기할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암기하는 건데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하는 거미집이다. 이렇게 수탄수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하는 거미집이다. 이렇게 암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탄, 공탄, 아니 내가 수탄하는데 수탄하면 안 돼. 수탄, 공탄, 이렇게 우리 주고받읍시다. 알겠죠? 공탄, 그렇지. 깜짝 놀라지만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공탄, 수탄, 공탄.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하는 거미집이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하는 거미집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간혹 시험에서 탄력성을 안 주고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탄력성을 주면 정말 쉬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 근데 기울기를 주면 기울기를 작은 걸 찾으셔야 돼요. 숫자가. 기울기 작은 게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숫자가 작으면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뭐 수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숫자가 작으면 공급이 탄력적인 거니까 뭐 발산. 탄력성은 뭐 찾으면 되면 큰 거 찾으면 돼. 근데 기울기는 뭘 찾아서? 작은 걸 찾아서 걔를 탄력이라고 외쳐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문제 궁금하세요? 제 난이도 최상급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입문과정은 제가 약간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도 다 터치를 해서 입문과정부터 좀 쪼기 시작할 겁니다. 좀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쪼아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좋을 겁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내년에는 30회 시험은 부동산학개론이 그 민법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동산학개론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수는 개론 점수가 민법 점수보다 잘 나오게 그렇게 내가 계획을 짜고 있거든. 그렇게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합격하신 분들 막 개론 덕분에 합격했다고 난리예요 지금.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막 쌤 덕분에 합격했다고 지금 난립니다. 인사하고 막 지금 카톡 100개 와 있어 100개. 아이고 내가 나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참 이렇게 또 그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나?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또. 뭐 사들고 학원 찾아오겠지. 또 오겠지. 칠판 보세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할 일 했을 뿐인데. 자, 수의 탄력성이 있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수의 곡선의 기울기가 있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결국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수의 탄력성이 0.7이에요. 0.5예요. 0.3이에요. 공급의 탄력성 0.3이에요. 0.5예요. 0.7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수의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7이에요.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3이에요. 얘는 0.3이에요. 0.5예요. 0.7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수렴, 발산, 순환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수의 탄력성이 크죠. 0.7이니까 수탄, 수렴입니다. 두 번째는 같죠? 네, 같으면 뭐예요? 순환.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순환. 세 번째는 공급의 탄력성이 크죠? 공탄, 발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 하입니다.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의 출제위원은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탄력성 주면. 알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거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기울기를 많이 주는데, 자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요. 기울기 얘기하기 전에 무조건 우하향이에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인데 수요 곡선은 뭐라고? 우하향. 자, 대답하실래요? 우하향을 세 글자로? 여긴 한 글자잖아. 우하향을 세 글자로? 반비례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그래서요, 수요 곡선 기울기는요, 앞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요.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우하향이기 때문에. 우하향을 세 글자로? 반비례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에서 이거 자꾸 하라 그랬을 때 귀찮아서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또 못해. 맨날 못해. 하고 나서 맨날 뭐 대답 한마디 못하고 집에 가는 거야. 웃기 가물고 있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 그래? 애들한테 이놈들 학원비 아깝다. 이놈들 열심히 좀 해라. 그리고 자기는 와서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자, 7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 우하향 세 글자로. 반비례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그래서 수요곡선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공급곡선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그럼 여기는 왜 마이너스가 없는데? 탄력성은 절대값 씌워서 없는 거예요. 탄력성은 절대값 씌워서 없는 거지. 원래 탄력성 무조건 수요 탄력성 마이너스예요. 원래.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안 봐. 그럼 뭐만 봐? 숫자만 봐. 자, 그럼 대답하세요. 0.7이 커, 0.3이 커. 0.7이 커. 얘는 같지? 얘는요? 0.7이 커. 맞죠? 근데 기울기는 큰 거보다 작은 거 본다? 작은 거 봐야 돼. 기울기는 작은 걸 봐야 돼. 작은 게 탄력이야. 그래서 보세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작지? 그럼 공급이 탄력적인 거야. 기울기가 작다는 말과 완만하다는 말과 탄력적인 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발산이에요. 아까는 답이 다르지. 이번에는 뭐 순환이고요. 맞아요? 세 번째.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지? 그럼 수요 곡선이 완만하지? 수요가 탄력적이지? 이거는 뭐 수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탄력성은 그냥 큰 거 보면 돼. 수탄. 누가 발이래? 수탄. 공탄. 그러니까 탄력성은 그냥 수탄수 공탄물로 끝내면 돼. 근데 기울기는요, 작은 게 탄력이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이 탄력, 발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수요가 탄력, 수력. 연습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최근 시험은 또 이게 나와. 7번 보세요. 이제 난이도 상갑니다. 이거 중이에요, 중. 난이도 상갑니다. 7번 보세요. P는 100-4QD. P는 200 플러스 OQS. 자, 7번 보세요.
자, 방금 제가 P는 그랬습니다. 맞아요? 근데 Q 앞에 있는 숫자 보이세요? Q 앞에 있는 숫자 보이시냐고요? 요게 기울기예요. 뭐라고? 기울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P는 Q 앞에 기울기. 이거 같이 하면 좋은데 P는 Q 앞에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톡으로 탁 찍는 거지. P는 Q 앞에 기울기. 기울기가 뭔지 이름 달아야 됩니다. 뭐는요? P는으로 출발했을 때는요. 뭐 앞에 있는 숫자가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란 얘기예요. 뭐는 뭐 앞에 뭐? P는 Q 앞에 기울기. 이거 기울기거든요. 자, 그럼 실험 보실래요? 보실래요? 수요 기울기 얼마? 4.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공급 기울기는 5. 기울기는 큰 거 본다, 작은 거 본다? 이거 수렴이에요. 수렴이에요. 왜 수렴이냐면 이 디맨드가 수요잖아. 수요 기울기가 작지? 공급 기울기는 크지?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야. 수렴.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보고 있나 지금? 이거 발산입니다. 수요 기울기는 4잖아. 공급 기울기는 3이잖아.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야. 근데 못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거를 8을 줘. 8. 그러면 답은 수렴이거든. 뭐라고? 근데 2P 줘요. 몇 P? 2P.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냐면 P는 Q 앞에 기울기라고 그랬지 2P는 Q 앞에 기울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왁구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왁구가 중요한 거야. 머릿속에 왁구가 없으면 이 문제 틀린다니까? 보자. P는 Q 앞에 기울기라고 그랬지. 자, 이거 4, 이거 8. 수요가 기울기가 작네. 수렴하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왁구를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P는 Q 앞에 기울기로 했지 2P는 Q 앞에 기울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요.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풀냐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P는 100 플러스 4QS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양변의 같은 수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되고? 100이 되고 요게 4Q 그러면 4 똑같잖아. 그럼 이거는 순환이거든.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부디 그러지 마시옵소서. 왜냐면 요 숫자가 필요가 없어. 뭐 판단에는? 기울기 판단에는. 기울기 판단에는 뭐 앞에만 중요해? Q 앞에만 중요해. 그래서 요것만 항상 밑으로 2분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필요가 없고 뒤에 있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문제 한번 내볼까? 내지 말까? 낼까? 자, 3P는 12,000. 씨,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건데. 씨. 12,000. 마이너스 4QD. 보고 있나요? 예. 그 다음에 4P는 2P만 합시다. 2P는 8,000 플러스 QS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7번 잘 보세요. 7번 잘 보세요. 얘는 몇 분의 몇이고? 3분의 4고. 자, 대답하세요. 3분의 4는 1보다 커, 작아? 3분의 4는 1보다 크지? 얘는 뭐? 2분의 1. 아무 숫자 없으면 1인 거 알지? 2분의 1. 4분의 4, 3분의 4, 2분의 1. 그러면 누가 더 작아, 기울기가? 공급 기울기가 작아. 공급이 탄력적인 거야. 이거 발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6, 4. 마음의 준비하시고 얘 얼마? 2. 얘 얼마? 2. 이거 뭐? 순환. 이게 난이도 상이에요. 이게 난이도 상이에요. 안 쉽나? 근데 시험 문제 내놓으면 환장을 하고 틀려요. 환장을 하고. 마치 틀리기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오기만 나와봐라 틀려버리겠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환장을 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P는 뭐 앞에 뭐? Q 앞에 기울기인데 이걸 갖다가 시험장에 가셔서 시간 아껴야 되잖아 우리. 이걸 갖다가 시험장에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P는 3, 4, 12. 자 보자. 4,000 플러스 뭐 3분의 6 QD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요것만 나누면 돼. 요것만. 요 숫자 필요 없다고. 그 마지막에 시험장에 가셔서는 어떻게 문제 푸시면 되냐면요. 암산으로 문제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아까 숫자 그대로 유지는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합시다. QD는 100-4QD 4P QS는 200 플러스 3P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시험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Q는 P 앞에 탄력성. 혹시 이게 시험에 뜨면 엄청 쉬워요. 진짜 아주 그냥 엄청 쉬워요. Q는 P 앞에가 뭐라고? 탄력성이라고. 자, 한번 해볼게. P는 Q 앞에 기울기. 바꿨다고 내가. P는 Q 앞에 기울기. Q는 P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P는 Q 앞에가 뭐고?
기울기고 Q는 P 앞에가 탄력성. 이게 나오면 정말 쉽다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지. 디맨드는 수요니까 수렴이야 이거.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자 발산이야 발산. 발산이라고. 공급의 탄력성이 크잖아. 근데 자 수렴이지. 얘는 4고 얘는 1인데 이게 순환이겠지. 이게 깝깝한 사람들아. 아무튼 요렇게. 그럼 이번 시험에는 29회 시험에는 이게 나왔겠어요? 이게 나왔겠어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29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오면 뭐예요? 환자하고 틀리는데. 이번 시험에는 쉽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내년 시험에는 Q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P는 나올 것 같아. P는. 원래 또 이게 원칙이야. 이게 나오는 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걸 갖다가 몇 쪽 하단에 26쪽 하단에다가 필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필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좀 이따 합시다. 이제 수업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싶어? 지금 해. 요걸 갖다가 그래 오케이. 중요한 거니까 26쪽 하단부에 요걸 필기하는 겁니다. 필기를 2개 하시는데요. P는 했을 때는 Q 앞에 기울기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보니까 수렴이네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네요. 이번에 요거는 발산이네. 발산. 이게 왜 발산이냐면 수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네요. 탄력성은 큰 걸 찾고 기울기는 작은 걸 찾아서 탄력이다라고 외쳐주신 다음에 수렴 발산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뭐 쓰면서 들으세요. P는 Q 앞의 기울기고요. Q는 P 앞의 탄력성이긴 한데 혹시 시험에서 P는이 아니고 2P는 그랬을 때는 그 2를 갖다가 기울기 앞에 있는 숫자만 나눠주면 돼. 3P는 그랬을 때는 다 나누지 말고요. 그 Q 앞에 있는 숫자만 나눠주면 돼. 그래서 기울기를 다시 판단한 다음에 수렴 발산을 따지고요.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Q는 했을 때는 P 앞에가 탄력성인데요. 그냥 Q는 했을 때는 바로 탄력, 비탄력을 판단하시면 되는데 혹시 2Q는 뭐 3Q는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 숫자를 나눠준 다음에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저랑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필기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필기 끝났으면 대답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P는 Q 앞에 기울기, Q는 P 앞에. 그래서 P는 Q 앞에 기울기, Q는 P 앞에 Q는 P 앞에 P는 Q 앞에. 요걸 갖다가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암기될 때까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주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암기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주입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장 책 좀 넘깁니다. 책 좀 넘기셔서 이제 드디어 부동산 시장 이론 가시는데요. 부동산 시장 이론에서는 30쪽으로 넘어갑니다. 30쪽. 자, 30쪽으로 넘어가시니까 4번 지대 이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란 말 찾았습니까? 예. 먼저 1번에 무슨 이론? 지대 이론. 1번에 지대 이론. 별 하나만 때리실까요? 1번에 지대 이론. 자, 아까 제가 시험 10번 칠 때 한 4번이나 5번 정도 넣으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예.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대 이론은요. 시험 10번 치면 한 9번 정도 나와요. 시험 10번 치면 9번. 참고로 최근 5년간은 계속 나왔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지대로는 시험 10번 치면 9번 정도 나오는 파트가 지대론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대로는 혹시 안 나올 줄 모른다는 자세로 들어가지 마시고 100% 나온다는 자세로 신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대로는 시험에 나오면 쉽게 나옵니다. 우리 수업했던 것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문제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실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판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 30페이지고요. 잠깐 우리 지대라는 것부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몇 가지 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필기를 갖다가 제가 어디 하라고 하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입문서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나 하고 그냥 만들었었는데 사실 난이도를 좀 주고 싶어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뭐 처음 매도 먼저 만나는 게 낫다고 요런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나중에 기본서를 맞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30회 시험은 29회보다는 개론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도 제가 건드려 드리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뭐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모를 건 따라오게 되는 거지. 그건 내만 아는 거지 사실은. 내만 아는 거지. 내만 아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정상이라고. 정상이라고.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더덜했던 거 그거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더덜은.
한 놈은 변하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 덜이 나온다. 기억납니까? 예.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어떻게 변한다? 덜 변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변한다. 기억납니까? 예. 거미집 이론에서는 수탄, 수, 공탄, 공탄, 수탄. 그 수가 탄력적이면 수렴하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하는데 기울기는 숫자는 큰 거 본다, 작은 거 본다? 작은 거 본다. 작은 거 보고 그게 탄력적이다라고 외쳐준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P는 했을 때는 Q 앞에가 뭐라 그랬고 기울기, Q는 했을 때는 P 앞에가 탄력성이라고 했던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P는인지 2P는인지 Q는인지 3Q는인지도 꼭 한번 봐주시고 혹시 P는이나 Q는이 아니면 앞에 있는 숫자로 뭐 앞에만 P 앞이나 Q 앞에만 나눠주시면 된다. 그 앞에는 기울기 영향을 안 미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대. 자, 지대는 줄임말입니다. 사실은 지대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토지 임대료의 줄임말입니다. 토지 임대료. 누가 지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임대료 받는다는 얘기예요. 임대료 받는다. 근데 무엇에 대한 임대료를 받냐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지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제지대. 또는 이제 준지대라는 개념이 있고요. 저랑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경제지대와 준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경제지대는 파레토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걸 파레토 지대다. 실제로 시험에 경제지대로 안 뜨고 파레토 지대라고 뜬 적도 있었어요. 파레토 지대가 경제지대예요. 얘는 어디서 생기는 초과 수익이냐면 토지에서 생기는 초과 수익이에요. 토지에서. 근데 토지는 수명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준지대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얘는 사실은 지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지 임대료를 일컫는 지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지대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지대에 준하에 처리한다 그래요.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하에 처리한다. 그래서 얘를 준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준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처리해도 관계없다 할 때 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준이란 말을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 부동산은 누구와 누구만 부동산이라고 하면 민법에서는요. 토지와 그정착물만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넓게 보면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같은 경우도 부동산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부동산처럼 얘들도 저당권 설정이 돼요. 감정평가의 대상도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준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애들도. 준지대도 마찬가지. 원래는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하에 처리한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하고 요거는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했다 그래서 마샬지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는요. 수명이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예? 유한하죠. 그래서 얘는 일시적으로 생긴다. 큰일 날 뻔했네. 영구적으로 생기고 장기적으로 생긴다 그래요. 경제지대는. 근데 얘는 일시적으로 생기고 단기적으로만 생긴다. 그러니까 수명 동안에만 생기지 영구히 무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토지는 수명이 무한하니까 계속해서 영구적 장기적으로 생기는 거지만 준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거니까 일시적, 단기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시험은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요. 준지대는 영구적 지대다. 이렇게 나와. OX. X. 경제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에서 생긴다. 그러면 X. 그러니까 경제지대와 준지대를 반대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지대와 준지대를 이렇게 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두 개를 사실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개념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까지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올해 이제 넥센 히어로즈의 4번 타자로 다시 왔던 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타자가 이름이 박병호 타자예요. 박병호라고 아세요? 모르면 그냥 들으세요. 박병호 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작년까지 미국에 있었으니까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연봉이 만약에 80억 밑으로 떨어지면 쪽팔려서 미국에서 야구 못하겠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리그 박병호 소속 구단에서는요. 박병호가 지금 있는 동안에는 최소 얼마는 지급해야지 있어요? 80억. 이 80억은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 맞습니까? 예.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홈런을 잘 쳐.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80억을 더 벌지. 100억을 벌었어. 그럼 이 사람 지금 홈런 잘 쳐서 얼마를 더 초과적으로 벌고 있는 거지? 20억.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돈 3개 보이십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수입이라고 부르는 일컫는데요. 수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최소 수입, 초과 수입, 총수입. 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는 1년 내내 요 숫자들을 바꾸지 않을 예정입니다. 80억, 20억, 100억을. 그래서 돈으로 암기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80억, 20억, 100억을. 자, 그럼 80억부터 갑니다. 80억은 박병호가 한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거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 맞습니까? 예. 요걸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고 불러요. 무슨 수입이요? 전용 수입. 20억은요. 지금 박병호가 홈런 잘 쳐서 벌어들이는 초과 수입 맞습니까? 이걸 경제지대라 그래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이건 경제지대가 아니지, 준지대지. 왜냐면 경제지대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여야 되니까? 토지에서 생기는 거여야 되니까. 근데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두 개를 구분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친 100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요 놈은 그냥 총수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무엇에서 무엇을 더해서 구해요? 전용 수입에서 경제지대를 더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경제지대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엇에서?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면 되거든요. 오래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걸 설명하고 이걸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설명하고 이걸 전용 수입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앞으로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80억과 20억과 100억 숫자를 한번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숫자부터 갑니다. 최소 수입이 얼마? 80억, 초과 수익 얼마? 20억, 둘을 합친 100억은 총 수입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단어로 바꿀게요. 자, 박병호가 한국으로 전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 80억은 전용 수입, 홈런 잘 쳐서 벌어들이는 초과 수입 20억은 경제지대, 이 둘을 합친 100억은 총 수입. 그래서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80억 전용 수입 하시죠. 80억 전용 수입, 20억 경제지대, 100억 총 수입. 맞아요? 그럼 경제지대는 초과 수익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전용 수입은 최소한 지급돼야 되는 지급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을 합친 100억이 총 수입이고요. 그럼 자, 그런데 경제지대를 크게 하려면요. 공급이 탄력적일 때 경제지대가 커지나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경제지대가 커지나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저랑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정의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이 잘 돼.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라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든지 초과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요. 흔해야 돼, 귀해야 돼? 귀해야지. 그럼 공급이 잘 돼야 돼, 잘 안 돼야 돼? 잘 안 돼야 돼.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갔더니만 박병호 같은 홈런 타자가 많아. 그럼 공급이 잘 되고 있다, 탄력적이다. 그때는 박병호가 벌어들이는 초과 수익인 경제지대가 줄어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도 박병호 같은 홈런 타자가 많지 않은 거지.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지. 그때 경제지대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 경제지대라는 놈은 공급이 잘 될 때, 잘 안 될 때, 흔할 때, 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경제지대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즉 공급이 귀할 때 커진다. 즉 초과 수익이라는 놈 자체가 공급 흔하지 않을 때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강의 이쪽으로 막 넘어올 때 민법 같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법 같은 거. 개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론 준비해서 막 젊은 친구들 안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론 선생이 흔해지겠지. 공급이 잘 돼버리면.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 되겠지. 그럼 내가 벌어들이는 초과 수익은 줄겠지. 그럼 나는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막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뭐여야지 비탄력적이어야지. 그래야 귀해지고요. 그래야지 초과 수익인 경제지대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또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80억 전용 수익, 20억 경제지대, 100억.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최소 수입은 80억.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한국 온다 그랬으니까. 초과 수익 20억은 초과 수익 경제지대였죠. 합치면 100억 총 수입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전용 수입 80억, 경제지대 20억, 총 수입 100억. 경제지대 20억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점점 커질 예정이다. 물론 총 수입 중에도 같이 가져오겠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액지대설, 절대지대설, 위치지대설, 입찰지대설 이런 얘기 드릴 건데 뭐 계속 강조합니다만 출제 가능성은 100%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은 100%. 참고로 이번 시험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떴습니다. 근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지금 2년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마르크스 절대지들 물론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르크스 절대지들은 3번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티넨의 위치지대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도 무게중심을 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보세요. 차익지대설이 있고요. 절대지대설이 있습니다. 차익지대설은 리카도라는 분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거의 지대 이론의 시초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1772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1772, 18세기 학자죠. 마르크스, 그 유명한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르크스, 그 마르크스 맞습니다. 이 사람은 1818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772, 1818이니까 나이 차이는 막 많이 나요. 나 엄청나게 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은 그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비판하면서 만들어낸 이론이 절대지대설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옥도에 따라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수학 체감. 자, 한계지란 땅이 있거든요. 한계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최열등지라고 하기도 해요. 지대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대 제로. 그리고 이게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가 또는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에 의해서. 그럼 지대를 4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불로소득이 뭔지 알죠? 불로소득이 뭐예요? 노력을 통한 소득이 아니다.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권 사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게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땅 투기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대표적인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은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비판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 내심은 불로소득을 많이 원하죠. 불로소득, 난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다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주가 되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건물주가 벌어들이는 임대료 수입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비판하실 분들은 메일로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 2글자로는 잉여라고 합니다. 잉여.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요, 비옥도의 수학 체감, 한계지 지대가 없고 비옥도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자, 마르크스 이 사람 뭐의 시초죠? 공산주의 시초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그래 들어보셨죠, 그죠? 예. 공산주의 시초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돼 있다는 겁니다. 사유화돼 있다. 사회주의학자. 그러니까 사유화돼 있다. 그럼 사유화돼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토지를 마고 있다는 얘기냐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자가 지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지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대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는 지대가 먼저 오르고요. 이게 곡물 가격을 올리더래요. 지대가 곡물 가격을 올리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대를 갖다가 우리는 생산비로 보는 관점 또는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고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지금 제가 판사한 내용들을 갖다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년 10월 26일까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암기가 되시면, 암기를 안 했는데 암기가 되시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암기를 했는데 또 까먹고 또 암기를 하고 까먹고 이런 물론 그런 과정 거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주입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시켜볼 테니까 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상당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암기한 적이 없는데 암기가 된다니까요. 내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부동산 학교로는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이렇게 이중호에 열광을 하냐면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점수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비웃는 것 같은데 지금. 봤어요, 내가. 비웃는 것 같은데. 비웃었어, 방금 봤어, 내가 결혼에 왜 이렇게 이종호 열광을 하냐면요. 수업만 들어도 점수가 나오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비웃어. 맨 앞에 앉아. 원래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리고 비웃기는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비우는 사람 보니까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이렇게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던 얘기는 계속 할게요.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업 열심히 들어도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암기 주입을 다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열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점수가 나올 즈음에는 결혼생 그게 진짜 헌이 아니었구나. 진짜 맞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와서 쌤 내가 그때는 너무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사과하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들어볼래요? 옛날 얘기 듣듯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옛날에 리카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리카도 선생님, 지대가 왜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이 비옥도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비옥도 때문에. 근데 비옥도를 가지고 이분이 토지를 3등분 하거든요. 3등분. 자, 따라해보세요.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 다시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 물론 최열등지를 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 우등지는 비옥도가 높은 땅이겠죠. 수확량이 많아요, 이 땅. 그럼 지대가 어떻게 발생한다? 높게 발생한다. 자, 그럼 잡아보세요. 우등지를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등지를 갖고 있는 갑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영국이니까 A라고 해야 되겠네. 우등지를 갖고 있는 A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요, 밤에 일찍 자고, 맨날 술 처먹고 해도 지대는 어떻게 발생하죠?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등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열등지를 갖고 있는 B는요, 수확량이 많겠어, 적겠어. 그 지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수확량이 전혀 생산비밖에 못 건지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는 땅이지.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는 땅이야. 그런 땅을 최열등지 한기지라고 하거든요. 한기지는 지대를 못 준다는 얘기예요. 지대 안 발생.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 지대 많이 발생, 적게 발생, 안 발생. 세 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등지는 지대, 열등지는 지대, 최열등지 한기지는 지대, 안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한기지 지대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기지로 가면 수확량이 너무 돼버리니까, 체감돼버리니까 수확 체감의 법칙을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익지대설에서는요, 방금 봐서 알겠지만 비옥도 곡물 가격이 뭐를 결정하게 됩니까? 지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대는요,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생기는 잉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는 뭐라 부르고? 불로소득, 두 글자로는 잉여. 이렇게 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지대 발생 원인은 세 글자. 비옥도. 세 글자니까 몇 등분? 3등분. 그럼 두 글자면 2등분이겠네. 예, 그렇습니다. 세 글자니까 3등분 하는 겁니다. 무슨지.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 물론 최열등지를 한기지라고 합니다. 한기지 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확량이 너무 체감되어서 없어서. 맞아요? 그러면 얘는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대가 비옥도를,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로소득. 잉여소득 아닌데 불로소득. 두 글자로는 잉여. 이렇게 보는 관점의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여러분들 아시는 그 학자 맞아요, 마르크스. 자, 이것도 마치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옛날 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once upon a time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 선생님, 지대가 왜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누군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유 자체만으로. 왜냐하면 소유자가 지대를 내놓으라고 토지 소유자들이 농민들한테 뭐 하니까? 요구하니까. 요구 몇 글자? 그래서 두 개로만 요구한대요. 두 개로만. 자, 따라해봐요. 많이 내나, 적게 내나. 그거밖에 없대요. 그거밖에 없대. 많이 내나 아니면 적게 내나. 그러면 한 기지에서도 지대를 내놓으라고 한다 안 한다? 그 마르크스에 따르면요, 자기 땅을 빌려주면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더라도? 한 기지를 하더라도 지대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런 논점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주입니다. 땅 주인. 여러분들 싹 다 제 땅에서 농작물 재배하는 농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줘야 되지? 지대 줘야 되지. 근데 제가 올 연말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2월 한 15일쯤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올해 2배 지대를 주세요. 내년에는 올해 지대를 2배 지대를 주시고 싫으면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평생 땅 파먹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거지. 그럼 일단 뭐가 올랐지 지금? 지대가 올랐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농작물을 키워서 내 땅에서 농작물을 키워서 판매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나한테 2배 지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물 가격을 싸게 바뀌었어. 가을에 수확해서 비싸게 바뀌었어. 비싸게 바뀌었지. 그럼 소비자들은 내한테 지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막 지랄한다고. 왜 지랄을 하냐면 아니 곡물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럼 여러분들도 할 말은 있지. 저놈이 뭘 많이 올려서? 지대를 많이 올라서 나는 지금 곡물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 제가 지대를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나는 곡물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절대지대에 따르면 뭐가 먼저 오르고? 지대가 먼저 오르고 이게 뭐를 결정하는? 곡물 가격 결정하는 뭐를 보는 거야? 생산비, 비용을 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시험은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실컷 설명해놓고 이거 차익지대설이다. 이거 실컷 설명해놓고 이거 절대지대설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저를 보시고 자, 집중하시면요. 안 외웠는데 외워집니다. 제가 물었을 때 차액과 절대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일부러 여기 서 있으니까 자꾸 표정으로 대가리를 치워달라 이런 표정을 짓지 말고 제가 물었을 때 차액과 절대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마르크스. 절대죠. 리카도. 차액. 수학 체감의 비옥도? 차액이죠. 소유 요구. 절대. 한계지서는 지대가 없어요. 차액입니다. 한계지서도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지대가 존재합니다. 절대. 지대가 먼저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올라요. 절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합니다. 차액. 지대를 생산비나 비용의 관점에서 봐요. 절대.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봐요. 차액. 요렇게. 그러니까 외운 적이 없는데 이건 차익 같은데 이건 절대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각 체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외우는 거는 까먹는 건데 이건 차익 같은데 이건 절대 같은데.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지대들은 비옥도의 수학 체감, 한계지 지대 없고요. 비옥도가 지대 결정하고요.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는 관점. 됐나요? 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들은요. 소유자가 요구만 하면 한계지서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관점이에요. 지대가 먼저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지대는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생산비 비용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데서 시험이 100% 나옵니다. 응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반복만 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반복만. 근데 그 반복을 누가 해드리느냐? 내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맡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세상 못 믿을 사람이에요. 제가 대신에 여러분들 민법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제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자꾸 반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사람들이 합격하냐면요. 무한 반복하는데 지치지 않는 사람. 반복하는 것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다. 제 주변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머리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됐어요. 그 자꾸 정신무장을 하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 상태 메시지를 뭘로 바꿔놓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좀 긴데 다시 불러드립니다.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 반복할 마음에 빠졌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심표가 나고 합격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합격은 따놓은 당상. 오케이.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오케이. 그래서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를 갖다가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너 까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까먹는 것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까먹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뭐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은 따놓은 당상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잘 못해요. 지쳐요. 중간에 외웠는데 까먹었어. 또요. 아까 외운 건데 또 까먹어. 그래서 세 번째 또 외워. 또 까먹어. 그럼 뭐라 그래? 안 해. 성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질을 부리지 마시고 무한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한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만 돼 있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번에는 튀넨이라는 사람의 위치지대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발 보세요. 튀넨 위치지대설. 자, 본 튀넨이라는 학자입니다. 본 튀넨 유명한 학자입니다. 튀넨의 위치지대설. 위치지대설을 가장 강조한 항목이 수성비거든요. 자, 이분은요, 뭐를 주장하셨다고요? 위치지대설을 주장하셨다고요. 근데 위치를 결정하는 항목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라고요? 수성비. 7번 보세요. 자,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하나 더 수송비를 뺀 값이 지대다. 근데 이제 튀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대를 결정하는 항목은 세 가지가 있긴 한데 매상고, 생산비, 수송비가 있긴 한데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해버릴 때는 결국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반비례는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우하향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다른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100% 나오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까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흥분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거 100%씩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를 하나 보고 계십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 혼자 신났지? 자, 7번 보세요. 그러면 매상고가 100만 원이에요. 생산비가 10만 원, 고정. 수송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수송비 10, 수송비 80. 수송비가 10이면 지대는 80이고요. 수송비가 80이면 지대는 10이에요. 자, 그럼 결국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면 지대는 커지지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지대는 떨어진다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지. 그런데 이때 도심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외곽으로 가볼까요? 자, 도심은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좋아요. 그럼 아무래도 수송비가 어떻게 드니까? 적게 드니까 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뭐가 많이 들어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지대는 떨어진다는 관점입니다. 그래프상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세로축은 지대, 가로축은 외곽, 여기 도심. 도심은 지대가 높겠네요, 그죠? 예. 외곽으로서 지대가 낮겠네요? 이거도 우리는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계지대 곡선이라는 말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지대 곡선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지대 곡선의 모양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대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합니다. 뭐라고요? 우하향.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라고. 외우지 말고. 옛날 얘기 듣듯이. 옛날에 튀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튀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리카도 말도 맞고 마르크스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비옥도가 높으면 지대 많이 발생하고 그것도 오케이 좋아. 그다음에 요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도 좋은데 아니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저기 외곽이 있어. 그럼 지대를 많이 못 받을 텐데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아무리 책방가 땅이라도 노른자위 도심에 있는 거지. 그러면 지대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는데 라고 보는 거지. 즉 결국 뭐가 좋아야 돼? 위치가 좋아야 돼. 근데 튀넨에 따르면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수송비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대와 수송비가 뭐기 때문에? 반비례가 관계이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어디에서는 도심에서는 지대는 반대입니다.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수송비가 어떻게 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는 떨어진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대 곡선의 모양 어떤 모양? 우하향. 그래서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요거 지대 곡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뭐니까? 우하향이니까. 근데 이것도 지대 곡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왜? 우하향이니까. 근데 기울기가 다르죠? 첫 번째 농업을 집약적인 농업이라 그래요. 두 번째 농업을 조방적인 농업이라고 하고.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집약적일수록 기울기가 많고 가파르고 조방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랬더니만 알론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론소는 윌리엄 알론소죠. 윌리엄 알론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어려요. 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학자일 때 요거 20세기 학자입니다. 1933년생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1933년생인가. 윌리엄 알론소가 입찰지대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입찰지대설. 자, 입찰지대설은 칠판 한번 보세요. 쉬워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 사람 리카도 이론 그대로 응용하신 분이 있고요. 칠판 보시면 내용이 쉽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A 기업이에요. B 기업이에요. C 기업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한계지대 곡선이고요. 한계지대 곡선 우하향 맞아요? 예. A, B, C 중에서 가장 집약적인 놈이 누구예요? 가장 조방적인 놈은요? 그럼 제가 지역을 세 개지로 나눌 테니까 칠판 보세요. 요거 기역 지역, 여기 니은 지역, 여기 디귿 지역. 자, 기역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라면 누가 제일 이뻐 보여요? A가 제일 이뻐 보이지. A가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다니까. 맞나요? 예. 니은 지역에서는 A, B, C가 입지 경쟁을 하고 있긴 한데 누가 제일 이뻐 보여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라면? B가 제일 이뻐 보이죠. 왜? B가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다니까. 근데 디귿 지역에 가니까 A는 더 이상 입지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걔는요 너무 집약적인 놈이에요. 여기까지 가서는 토지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B와 C만 입지 경쟁을 하는데 누가? C가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 보이세요? 요걸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여러분 저걸 보세요. 지대, 지불, 능력, 이 최고, 최대 인놈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지대지불 의사라고 해도 관계는 없고요. 그럼 결국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제목을 보면 금방 표가 나요. 자, 알론소는 무슨 지대설인데? 입찰지대설인데 우리 입찰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경매장이에요. 경매장. 자, 경매장 가면 한 개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입찰서를 써냅니까? 누구에게 낙찰됩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찰지대 곡선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지대지불 능력 최대, 지대지불 능력 최고 요 말만 나오면 입찰지대 곡선이야.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올해 좀 공들이는 학자가 Tnen 좀 공들이거든요. Tnen 좀 공들이니까 Tnen이 뜨면 숫자 3을 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숫자 3. 그러니까 손가락 3개 딱 꺼내. 딱 꺼내서 자 이렇게 합시다. 따라하세요. 위치, 수송비, 그리고 반비례. 요까지. 그러니까 위치, 수송비, 반비례. Tnen 나오면 요 세 개는 무조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Tnen 떴는데 요 세 개가 없어. 그러면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Tnen 떴을 때는 뭐 시작. 한 번 더.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리카도의 차이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과 Tnen의 위치지대설과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리카도의 차이지대설은 비옥도의 수학 체감, 한계지 지대 없고요. 비옥도가 지대 결정하고요.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로 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요. 소유, 요구, 한계치도도 지대 존재하고요. 지대가 곡물 가격 결정합니다. 지대는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생산비 비용으로 보고요. Tnen은 위치, 수송비, 반비례, 위치, 수송비, 반비례, 위치, 수송비, 반비례. 알론소 입찰지대설은요. 지대지불 능력 최대, 지대지불 능력 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시간 동안 수업했던 건데요.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요. 뭐 1분 하면 덮었어. 1분 하면. 정리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분짜리 정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0쪽. 4번에 지대이론, 도시 내부 구조이론 하는 거 나옵니까? 1번에 지대이론에 별 때렸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표가 있을 거예요. 표 있습니까? 표에다가 별을 한번 더 때리시고요. 방금 제가 판사한 내용이 표에 있으니까 그 표를 갖다가 다 암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100% 암기가 돼야 되고요. 다시 위 제목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4번 지대이론, 도시 내부 구조이론이라는 제목이 있죠. 근데 제목 옆에 보니까 약간 빈 공간 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요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경제지대와 요게 개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설명 안에 있는데 요 개념이 없어서 요 개념을 거기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지대 해가지고 경제지대, 준지대 비교한 거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과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